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 한경제 1천만 시대를 힘 있는 여당 중진위원이 필요하다. 1분 사이에 공약이 이행되지 않은 건데 쪽으로 여쭤보면요. 남원의 크고 작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남원 작은변화 포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의 소신과 공약을 들어볼 기회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원과 우리나라를 위해 어떤 분이 남원을 대표한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하는지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남원 작은변화 포럼에서는 사전에 정책과 비전에 대한 질문지를 드렸습니다. 남원시의 현황과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성실히 답변서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내주신 답변서 중에 몇 가지를 선정해 패널로 참여하신 두 분이 묻고 후보자가 답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 5분과 공통질문 7개, 개별 질문 3개를 포함해 질문당 4분 이내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패널로 남원 작은변화 포럼에서 두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이강래 후보님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5분 이내로 비전과 소신을 위주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강래입니다. 저희는 지난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을 거쳤고 거기에서 제가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경선 이후에 다소 진통이 있어서 상대 후보가 재심을 신청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의 경선이 원만하고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것들이 입증이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제 우리 남원, 임실, 순창 모든 지역의 이 선출직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결의를 다졌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저는 민주당의 공식 후보가 됨과 동시에 민주당의 지역위원장 역할도 공식으로 함께 하게 됐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당 경선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신 남원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전 세계가 이 재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모든 국민들 일상생활이 큰 어려움을 받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다행히 우리 남원 지역은 남원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신 덕택에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나마 큰 다행이라는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추이를 보면 큰 불길은 잡은 게 아닌가 생각 같습니다. 며칠째 확진자 숫자가 100명 이하로 떨어져서 추세를 보면 점진적으로 그야말로 감소 추세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머지않아 이 사태 종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정책 과제와 비전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이야기할 기회를 갖기 때문에 이 모두 발언에서는 이번 4.15 총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이번 4.15 총선 역대 어떤 선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첫째, 우리 지역 발전에 충대한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누구를 선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 발전이 달라질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시장과 함께 지역 발전의 중요한 두 축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 남원 지역 인구는 줄고 지역 경제는 쇠퇴하고 그리고 이제 이 현안 문제는 나날이 켜켜이 쌓여만 왔는데 누가 국회의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많이 앞으로 상황 달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시장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이 국회의원 뽑는 게 옳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국회의원과 시장의 코드가 맞아야 그리고 이제 서로 정책인 입장에 맞아야
원활한 협력 관계 이루어진다는 점 아마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서 선택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립니다. 또 그리고 이제 우리 남원은 지역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냐에 따라서 지역 발전 속도가 달라진다는 점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점도 유념하셔서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은 지역 발전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회 내에서의 이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21대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패 여부도 여기에 달려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행히 민주당이 국회의 주도권을 장악한다면, 그래서 이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정책 이 탄력을 받고 원활하게 국정 운영 가능하겠지만 혹여 지금 미래통합당이 국회의 주도권을 장악한다면 저 사람들 주장처럼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그런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 향방이 좌우된다는 점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바로 이제 이 다음 정권 재창출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민주당에게 많은 힘 넣어주십사라는 말씀드리면서 민주당 적극적인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시민이 묻고 후보자가 답하다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 질문당 4분 이내로 좀 잘 지켜서 간결하게 질문해 주시고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월 5일에 민주당 경선을 치르시고 또 4월 15일 총선 본선에 후보자로 당선되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초청에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청와대 정무수석, 그다음에 민주당의 원내대표,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첫 임명 공식 공기업의 사장, 그리고 3선 국회의원, 이런 화려한 이력만큼 다른 큰 일을 도모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굳이 남원에서 또 21대 국회의원에 출마하셨어요. 그 출마의 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도로공사 사장으로 가면서 적절한 시점에 정부에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공직을 함께 마무리할 그런 결심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일정 정도 이제 그런 공감대를 갖고 제가 도로공사 사장으로 갔었는데 지난 2018년 남원시장 선거 이후에 저에게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이제 그런 요청들이 반복되고 이제 커지면서 저로서는 많은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도로공사 사장직을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 돌아와 달라고 요청한 분들의 한결같은 주문은 지역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지역이 풀어야 할 현안 과제들이 너무 산적해 있는데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바로 이제 이 국정 경험이 풍부하고 중앙에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여당 중진위원이 필요하다. 이런 요청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제가 이 요청을 받고 몇 달 동안 고심하고 또 그리고 이제 지역의 중요한 분들하고 다 일일이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제 그런 요청이어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저를 아직도 필요로 하다라는 그런 말씀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남원에 대해서는 제가 2000년 무소속으로 처음 출마할 때부터 내리 3번이나 이제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또 그런 의무감도 있고 지역이 어렵고 힘든데 이럴 때 제가 나서는 것도 지역에 대한 도리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갖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공직을 마감하는 마당에 지역에 돌아가서 마지막 봉사하는 것도 그것도 이게 보람되고 명예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돌아올 결심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저는 이런 결심 그때 돌아왔습니다만
혹여 많은 분들이 또 당선되면 중앙정치에 막 집중할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들 하십니다만, 저는 오기 전부터 남원의 큰 현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샅샅이 검토하고 제가 돌아가면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4년 동안 제가 중앙정치보다는 지역에 치중하면서 확실하게 지역 발전시킬 그런 각오나 결의, 준비를 해가지고 돌아왔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출마의 변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지역이 처한 어려운 상황들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고 2018년 남원 시장 선거 이후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말씀을 좀 전해줄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 이제 차차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저는 2012년 4월달 낙선한 이후에 지역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낙선한 이후에 4년 동안 서울대 교수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지역 현장은 가지고 있었지만 활동을 못했고, 2014년 지방선거를 치러지고는 거의 활동을 이제 중단하는 상태였었는데, 제가 비운 8년 기간 동안에 남원이 더 많은 발전과 크게 성장하기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때 현안으로 있었던 것들이 그대로 있고, 오히려 더 이제 현안 과제들만 더 늘어나서 풀어야 할 숙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이제 지역 발전 더 기대할 수 없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나름대로의 위기감 같은 것도 느끼기도 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차차 질문이 많으니까 질문 속에서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 계속 넘어가 볼까요? 네. 남원에 대해서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남원의 비전과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고 후보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으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남원이 처해 있는 어려움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이제 젊은 분들에게 많이 물어봤는데 이구동성으로 인구 감소를 듭니다. 인구가 작년 연말에 등록된 인구가 81,441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약 1,10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추세를 보니까 다소 완화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금년에 8만 선을 유지하느냐, 8만 선 자체가 붕괴되느냐로 이제 그런 충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마 8만 선이 붕괴가 되면 더 이 줄어드는 속도가 더 가속화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여기 질문지를 보니까 이 지방 소멸 문제까지 지금 고민하시고 염려하시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만, 참으로 심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로 이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늘려서 인구를 유입하려고 그러면 저는 큰 현안들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서남대 폐교된 이후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문제라는 거 아마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부분도 아마 금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축장 부지, 운봉에 있는 종축장 부지 66만 평인데 이제 작년에 그곳에 있었던 가축 유전자원 연구센터가 함양으로 이전하게 돼서 그곳에 남원시가 주도가 해서 그곳을 새롭게 뭔가 다른 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월락동에 있는 담배 원료 공장, 2008년 이후에 지금까지 KTNG에서 참고로 쓰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우리 지역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 거냐라는 게 중요한 과제고, 서남대 지금 학교 부지와 교사 저것을 이 초등학교 무슨 폐교처럼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시설을 가져와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게 중요한 과제고, 그리고 이제 3회 일반 산업단지 20만 이제 금년 6월이면 다 이제 조성이 끝난 돼 있습니다. 저기에 어떤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경제가 많이 달라진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하나하나 검토를 했고, 이 문제의 실제 시행 주체는 시장입니다.
남원시와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과 서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을 확고하게 끌어내서 지금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공공의료에 대한 문제하고 지리산 전기열차 부분은 금년을 놓치면 기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하나 이제 이 로드맵을 만들면서 이 우선순위를 따져서 차근차근 풀어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첫 질문부터 시간이 거의 다 돼갔는데 네, 또 추가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의료대학 유치하고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그리고 고죽동에 있는 담배원료 공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이후에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3회 일반 산업단지 유치에 대한 부분은 따로 말씀하실 부분이 없으셔서 거기에 어떤 기업을 유치할 거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 이제 그 보관이 있으시면 부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인 책임의 주체는 남원시입니다. 남원시고 이제 남원시장도 지금 보니까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사람들 만나고 있고 그런데 시장 혼자 뛰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이제 입장이 막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이 합심해서 국회의원이 힘보태서 같이 뛰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저는 그동안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기업 유치하는 데 필요한 그런 인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도 아주 가까운 사이고 또 이제 상공회의소나 경정회장도 잘 지내는 사이고 또 도로공사 사장을 하면서 제가 이제 기업을 직접 해봤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도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가능하면 우리도 이제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유치가 가능할 텐데 제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시장과 협심해서 같이 협력해서 꼭 해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앞에 하다 보니까 앞에 질문이 늘 길게 이렇게 답변되고 질문도 길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연스럽게 또 질문들 이어가면서 또 겹치는 내용들을 조금씩 이렇게 간결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살짝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 지방자치단체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가 화두입니다. 남원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남원시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30년 내에 소멸될 위기 도시로 지목되어 있습니다. 시로서는 보령시하고 남원시 딱 둘뿐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점에서 지역 의원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며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소멸 위험 지수라는 게 보니까 20에서 39세까지 가입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로 나눈 지표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농촌 지역에는 노인들은 많고 그리고 이제 39세에서 20세까지의 가입 여성들은 적고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커다란 원인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결혼 자체를 기피하거나 또 이 결혼 연령 자체가 이제 뒤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구 변동과 관련해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구 증가 요인으로는 이 출생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전입 아니겠습니까? 바로 인구 감소 요인으로는 사망이고 전출인데 이제 출생보다는 사망이 훨씬 많은 게 현실이고 지금 군 단위는 뭐 더 그럴 판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사실 노인들만 알고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전입보다는 전출이 더 많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입의 전출 요인들을 따져보면 제일 큰 거는 하나는 교육이고 교육 때문에 나은 경우가 많고 또 다른 하나는 일자리죠. 일자리 찾아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한 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게 이제 사실은 커다란 문제여서 1차적으로는 어찌됐건 이제 출생해서 여기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교육 여건, 이 보육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내고 또 그리고 이제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생각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결국 요즘에는 농촌 자체의 급격한 변동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마을 전체가 비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갖고 이제 결과적으로 마을에 빈집들이 많아져서 막 이제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것들이 이 고민이어서 이제 사회학적으로는 아마 여기에 관한 연락한지 사회 혁신 파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아마 개념들이 도입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차치하고라도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이곳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는 정말 여기에 다녀도 이 정상적인 교육, 나가서 교육받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몇 가지 과제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과제들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이제 관광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 또 이제 끌어들이게 되면 경제가 활성화되면 훨씬 완화될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모범 답안을 이야기했나요? 모든 게 전체 사회적인 그리고 남은 지역의 전체적인 현안들이 다 묶여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예,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다음 질문으로 남원시 현안에 관한 더 중요한 질문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남원 현안에 대한 질문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한 문제인데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20대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될 위험의 상황처럼 보이고 21대 국회에서는 그럼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는 남원의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고 어떤 경로로 진행하실지 듣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모 언론사에서 우리 지역에 가장 시급한 이 현안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압도적으로 공공의료대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2022년 3월달 개교를 지금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설립법 자체가 지금 표류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참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우리 이용호 의원께서는 5월 국회에도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20대 국회는 아마 장 자체가 열리기 어렵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 20대 국회에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은 자동 폐기됩니다. 이제 그러면 21대 가서 이제 차로 발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아마 금년을 넘기면 동력이 많이 약화돼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이걸 연내에 꼭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쭉 이야기를 들어보고 분석을 해봤는데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사협회의 반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의 반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문제 출발은 이 의사단체들의 반발입니다. 의사단체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봤더니 서남대 의과대학 정원 49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빌미로 해서 결국은 이 의과대학 정원을 결국은 늘릴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뭐라고 설명한다고 해도 들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이 부분은 정부가 누가 확실하게 개런티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아마 이 부분은 청와대에 나서서 이야기를 해줘야 의사단체하고 뭔가 물밑 대화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그분들의 의구심을 불식시켜줘야 문제 풀릴 수 있다는 생각 같고 그리고 의사단체가 일단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야당은 지금 뒤에 의사협회하고 결국은 같이 연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설득하기가 훨씬 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여당 내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막 지난번에 서남대 의대 이제 폐교된다라고 하니까 그 의과대학 정원을 서로 하자려고 쟁탈전이 벌어져서 지금 여야를 떠나서 지역별로 막 서로 가져가기 위한 지금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이제 그동안 속적인 태도를 취해왔는데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이 문제는 선수 교체 없이는 전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이용호 의원께서 그동안 애를 참 많이 쓰셨는데
무소속 초선 의원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용호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에 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도 이제 그래도 벅찼을 거라는 생각했는데, 제가 가면 다 제압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면 확실하게 연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20대 국회에서는 어쨌든 해결하지 못하셨고, 그래도 이용호 의원도 정말 발벗고 나서셔서 최선을 다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는 보건위에 들어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용호 의원께서도 그 세 가지 반대하는 안 되는 이유를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을 텐데, 후보자님이 21대 국회에 들어가시면 뭔가 변화가 있으신지, 선수 교체만으로 이게 가능해지는 일인지, 아니면 어떤 더 비장의 카드가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는 이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일해본 경험이라는 생각 같습니다. 일마다 다 길속이 있습니다. 그런 길속을 경험에 의해서 이제 빨리 터득하고 맥을 찾아서 문제를 이제 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 풀 수 있다는 생각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가 딱 보니까 출발점은 의협입니다. 바로. 의협을 무소속 이 초선 의원이 무슨 제조로 무슨 힘으로 이제 그걸 이제 풀어내겠습니까? 바로. 정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들어가면 이 청와대에서 충분히 개런티할 겁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다루는 분이 정세균 총리입니다. 저는 이제 정세균 총리하고는 누구보다 이제 가까운 사이고, 또 이제 이거는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북 출신으로서 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지역별로 전부 다 이어간 게 깔려 있지만 제가 가면 다 인정하고 양보할 겁니다. 저는 그런 정도의 비중이나 이제 그런 정도의 역할은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러한 그야말로 이제 여당 중진위원의 힘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보다 더 어려운 수많은 문제 해결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 큰 자산이 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쌓인 인맥들이 지역 문제 해결하는데 큰 소중한 자산 될 수 있다는 생각 같습니다. 네, 시민이 묻고 후보자가 답하다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남원 현안에 대한 질문인데요. 남원시는 육모종 정릉치 구간에 산악철도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후보자께서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요. 그리고 후보자 사무실 앞에 그 프랑카드를 보면 공공의료대학과 지리산 친환경 전기 열차를 2020년 연내에 완성하겠다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 친환경 전기 열차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질문지를 보니까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깔아서 질문을 하신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친환경 전기 열차에 관련된 이제 논란은 거의 끝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환경 훼손 문제, 이제 기술적인 문제, 또 이제 그리고 이 예산까지를 포함해서 이 타당성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숱하게 논의를 하다가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 계기를 맞은 것은 지난 2017년 이 대선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으로 이게 채택이 된 것이죠. 문재인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이 되면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당연히 해야 할 과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도로공사 사장을 하면서 이제 국토부 태도를 지켜보니까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별 의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6월 달에 제가 이제 국토부 장관께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요청을 하고, 바로 남원시장을 국토부 장관에게 이제 연결을 시켜서 남원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기본 계획, 이런 것들을 가서 이제 국토부 장관에게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고, 이제 국토부 내에서도 아마 남원시의 입장들을 쭉 다 청취를 해보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방향이 선행하게 변화가 있었는데 결정적인 것은 작년 말에 최종 나온 국토교통부가 교통연구원에 의뢰한 친환경 전기열차 국내 도입 방안입니다. 이 연구 보고서가 이제 작년 연말에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쭉 다 교통연구원에서 전부 다 검토해 본 결과 기술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타당성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 없다라고 이제 사실은 결론이 내서 이제 국토부가 이 과제를 해보기로 하고 R&D 과제로 지금 추진을 해서 이제 금년부터 2024년까지 시험 노선 구간을 지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시험 노선 구간으로 이 R&D 차원입니다만 예산을 290억을 확보를 해서 이제 금년 예산으로 9억 6천이 확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금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러면 시험 노선을 어디서 할 건지, 테스트 베드를 어디서 할 건지 이거를 이제 공모 절차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남원시가 선도적인 노력을 많이 해왔고 또 저도 이제 옆에서 거들어서 이제 국토부가 이 그동안 이제 입장 정리를 다 잘 해냈는데 누가 국회의원 되느냐에 따라 이 문제도 사실은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된다면 공모 절차 거칩니다. 공모 절차를 거치지만 남원시의 선도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아마 인정받게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그게 되면 바로 제가 찬스 쓰겠습니다. 이제 그게 되면 지금 남원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1단계 구간이 있습니다. 그 1단계 구간은 육모정에서 고길이 삼거리를 거쳐서 정령치까지 가는 12km 구간입니다. 그거 아마 지금 추산 건네로 한 1,000억쯤 들어가는 이제 그런 예산인데 지금 고길이 남원시에서 고길이 1원에다 1km의 테스트베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채택이 되면 2024년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범 구간으로 갑니다. 시범 구간을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남원시가 준비하는 1단계 구간으로 가게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금년이 중요합니다. 금년에 공모과정을 거칠 텐데 케이블카처럼 다른 지역도 다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남원시가 꼭 하려고 그러면 제가 가야 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찬스 드리겠습니다. 네, 만들어 놓은 질문지 추가 질문 찬스판을 잘 쓰시고 계십니다. 후보자께서 희망적인 비전을 말씀해 주시니까 남한이 정말 앞으로 살만한 도시가 될 것 같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산악철도를 설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키로당 수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실질적으로 한 3천억이 넘게 들어갈 총 예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선 구간이 많아서 열차의 양이 융프라우처럼 여러 량을 갈 수가 없고 한 량이나 두 량 정도를 운영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놓고 채산성이 맞지 않아가지고 지역이 떠안아야 될 뜨거운 감자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있으신지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논쟁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게 아닌가 싶고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나온 용역 결과를 보니까 거기서는 BC 레이쇼를 1.65를 잡아놨더라고요. 바로 1.65 나온 거는 뭐 굉장히 큰 거거든요. 바로. 그리고 이제 비용도 아까 3천억 이야기했는데 1단계 구간으로 지금 설정하고 있는 게 1,000억 정도입니다. 비용 추산도 그렇고 수요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는 환경론자 입장에서는 뭐 반대하는 건 동의합니다. 또 반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적절한 균형을 찾아서 이 제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러나 우리 어려운 지역으로 본다고 그런다면 이게 굉장히 큰 비전이고 큰 꿈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걸 꼭 되게 해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다 해결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남원시의 현안 중에 뜨거운 감자 두 영역을 아마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네, 후보자님께 또 뜨거운 또 감자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 네, 후보자님 개인에 대한 질문인데요.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이제 퇴임식을 하실 때 노조원들의 저지로 제대로 못하고 퇴임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현재도 지금 한국도로공사 노조원들이 톨게이트 해고 수납원들 문제 때문에
계속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거기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정정합니다. 저는 퇴임식 정상적으로 하고 나왔습니다. 잘못 뉴스 보도 그때 잘못 나갔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때 이제 시간을 10시로 하기로 했던 걸 11시에 했습니다. 그런 정도 상황이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때 상황에서는 자꾸 톨게이트 노조에 가는데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 이 소속의 수납원들이 회사를 점거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하나하나 이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선 때까지는 와서 막 그분들이 저희 사무실 앞에서 쉽게 들고 있더니 경선이 끝나니까 요즘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차원에서는 1월 31일 날 다 철수를 했고 다 자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일의 출발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지금 영업소에 가보시면 거기에 수납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전부 용역사 소속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6,514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노사 합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관련 부처의 조정을 통해서 자회사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일부로 자회사로 전환이 됐는데 6,500여 명 중에서 5,100명은 자회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자회사의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회사는 지금 기존에 받던 거에 30% 급여 인상을 해줬고 30% 이상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정년도 도로공사 직원이 60세인데 61세로 해줬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지금 직원들을 새로 뽑았는데 보니까 경쟁률이 한 30대 1까지 막 갈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5,100명에 가고 1,400여 명에 해당되는 분들은 도로공사 직접 고용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전부 노조 소속입니다. 950여 명 정도가 한국노총 소속이고 450여 명 정도가 민주노총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복잡해진 것은 용역사를 통해서 그동안 일을 해왔던 거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가라는 것을 따지기 위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2012년부터 쭉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심, 2심에서 도로공사가 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공사가 거기 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임금 차액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도로공사가 정상적인 이 근무 형태로 뽑았다면 받았을 것보다는 용역사를 통해서 이 급여를 한 게 적었다라는 이제 차액을 보상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찬스 쓰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30초가 남아 있으니까. 예. 이제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8월 29일 날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예상하기로는 대법원의 판결은 2022년 이후에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어떤 영문인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진행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꼬인 거죠. 대법원의 판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한 300여 명 되는데 그분들은 도로공사가 패소를 했으니까 당연히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이제 그걸 놓고 이 노조 측에서는 1심, 2심에 있는 사람들조차 다 이거를 받아달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가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가 이제 중재를 나서서 결국 2심, 1심이라도 완전히 끝난 사람들, 2심에 있는 사람들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노총 소속의 450명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직접 고용을 하지만 업무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이제 하는 형태인데 이제 문제는 이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은 전부를 다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제 그 전에 막 바로 한 300여 명 정도가 이제 들어와서 본관 건물을 막 점거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12월 6일 날 나오면서 12월 6일 날 또 다른 이 1심 판결이 나서 거기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 문제를 풀어주고 나왔습니다.
프로젝트 나왔는데 이 찬스 안 됩니까? 한 번 더 쓰시죠. 네, 찬스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1분 부분인데. 내로 좀 마무리 예. 좀 해주시면.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이제 저는 도로공사 사장이 개인 회사가 아니어서 혼자 의사결정하지 못합니다. 앞에 저희 안에 노조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정부 부처도 있고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노총과 대화를 해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합리적인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인 요구, 저희가 뭐 다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주장들만 해서 제가 이제 그걸 다 마무리를 못한 상태로 왔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지난 1월 31일 날 다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가 듣는 이 평가는 제가 아마 선거만을 의식을 했으면 일방적으로 양보다 해버렸으면 민주노총은 좋아했을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공기업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정부의 지금 바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는 과정에서 혼란 없이 갈 수 있고 저희 직원들이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지금도 박수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정말 제가 원칙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평가 아마 정부나 다른 공기업이나 도로공사 내에서는 다 제가 옳았다. 이 원칙 지킨 점에 대해서 이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평가 받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 질문의 마무리를 좀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몰랐던 얘기들도 많이 듣게 돼서 질문이 더 있었지만 네, 어쨌든 사선 국회의원이 되시면 저희가 보기에는 원칙과 소신을 잘 지키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민의 마음 하나하나를 좀 품어주시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꼭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이 묻고 후보자가 답하다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를 조금 넘어서서 그래요? 예, 우리 좀 사회 일반적인 부분에 관한 또 의원님의 소신과 공약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또 묻고 답하는 토론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곱이 넘긴 것 같습니다. 토론회에서. 그래요? 네. 교육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 분야를 3개 분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질문마다 1분씩 짧지만 밀도 있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 정부의 정시 확대 정책이 지역 출신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선생님들 모임에서 한번 가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직접 강조하시는 이제 정시 확대 정책이 이제 지방에는 맞지 않다, 지역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민주당 이 소속의 이 당원이고 이 국회의원이 제가 당선된다면 국회의원이지만 1차적으로는 지역을 대변하는 게 맞다는 생각 같습니다. 어찌됐건 우리 지역에 어려움 오지 않도록 예외를 두거나 아니면 뭔가 이게 이 균형을 꾀해서 꼭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가 잘 디펜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친화적인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청소년 자치 공간의 설립과 안정적 운영 등 전반적인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견해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아침에 학부모에 속한 분들한테 잠깐 여쭤봤더니 4가지를 저한테 답을 주시더라고요. 바로 하나는 학교 공간을 혁신을 해서 학교 내에서 이 뭔가 좀 시설 변화나 공간 배치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돌봄 서비스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현재 학교를 통해서 하는 부분하고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 하는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이게 이제 지방자치 차원에서 운영하고 지원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많이 커지겠죠.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만 어찌됐건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어떤가 생각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주변의 안전 시설입니다. 옐로우 블럭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시던데 여러 가지 이제 이 보도 블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인성을 강화해서 안전성 확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시내 버스를 등하교 시간에 좀 집중 배치를 해서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의 불편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을 다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당선되면 이런 부분들은 바로 검토해 보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영유아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남원시는 영유아 24시간 응급 의료 체제 구축이 시급합니다. 또한 출산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열악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가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남원의료원에다 이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논란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의료원 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홍성에서, 충청남도 홍성에서 여기다가 이제 병원 내에다가 산후조리원을 하려고 했다가 감염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감염 문제가 발생을 해서 어렵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아마 대안으로 생각하는 게 본동 건물에서 상당히 이격해서 거리를 두고 이제 독립된 건물로 설치를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비용이 아마 한 50억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되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지금 산부인과 선생님을 한 분 더 추가를 하면 남원의료원에 한 분 계셔서 두 분이면 응급 의료 체계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제가 지원할 생각입니다. 네, 시민의혹구 후보자가 답하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여성 관련 질문입니다. 한때 우리 사회를 들었다 놨다 했던 미투 운동이 있은 후에도 불법 촬영물 생산 유포, 1인 가구 여성 대상 성범죄 등 여성 대상 범죄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데요. 항상 여성이 겪는 문제들은 더 중요한 사항들에 밀려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와 그리고 정책이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안전과 건강의 보장을 위한 관련법이나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갖고 계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제일 뜨거운 화두는 N번방 이 사건. 네. 지금 이제 텔레그램에 저도 이제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를 봤고 또 어제 보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언명을 하셔서 뭔가 처벌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성범죄 관련된 이 범죄는 날이 갈수록 그야말로 이제 고도화돼가고 형파돼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제도는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실은 이 변화가 너무 늦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인권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이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는 생각 같고, 필요하면 그런 이 법 발의하고 개정하는 과정에 저도 꼭 동참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N번방 얘기를 하시니까 그 N번방 사건에서 보셨듯이 여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가해자의 입장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납득이 갈 만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성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한 법안을 꼭 강력하게 실질적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입법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아니라도 다 똑같을 겁니다. 전부 한마음으로 아마 21대 국회는 그런 것들이 잘 될 거라고 보고, 저도 제가 선도적인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약 가운데 남원시 도통동 소재의 KTNG 창고를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문화관광 산업의 메카로 탈바꿈시키는 가칭 남원 문화제조창을 설립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KTNG 창고를 어떻게 쓸 건지를 놓고 여기 오는 과정에서 사실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저걸 어떻게 하나라고 이제 고심을 했는데, 그러던 중에 우리 남원시 출신 두 도의원께서 지금 이제 전라북도에
문화 콘텐츠 산업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원장께서 지금 담배 원료 공장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작년 이 12월 초인지 만났습니다. 오시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청주시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면 담배 원료 공장은 전국에 5군데가 있었습니다. 남원, 광주, 공주, 그리고 이제 청주, 김천 그렇습니다. 지금 김천을 빼고 4군데는 다 문을 닫았습니다. 남원은 2008년도에 닫았는데 다른 데는 2000년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주시의 경우를 봤더니 남원은 26,000평인데 거기는 한 15만 평쯤 됩니다. 그리고 도심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남원보다 더 이 무거운 이 어려운 과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청주시가 도시 재생 사업으로 연결을 해서 그거를 완전히 탈바꿈을 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듣고, 그리고 이제 청주시의 경우에는 일부는 바로 현대미술관으로 이제 개조를 해서 현대미술관의 수장고로 쓰고, 또 이제 일부는 이 전시시설로 쓰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최첨단 과학기술을 이용을 해서 지금 이제 실감문화센터, 이 VR, AR, 홀로그램 이런 것들 이제 관련된 시설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분을 앉혀놓고 바로 청주시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청주시장 옛날에 청와대 같이 일했던 사람이 친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낼 테니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좀 주고 우리 벤치마킹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바로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남원시장과 협의를 해서 또 이제 아까 이 원장 함께 그걸 보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쭉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원장이 지금 실감문화 관련된 전문가입니다. 굉장한 이 전문성을 갖고 있고 이제 미국에 공부를 해온 전문가인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청주보다는 남원이 좋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인구는 청주가 지금 84만입니다. 인구는 남원이 적지만 교통 여건이 남원이 좋아서 1시간 반 거리에 얼마든지 많은 인적 자원이 있고 이게 성공을 하면 전라북도의 거점으로 쓰겠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스토리텔링입니다. 남원에 이 여러 가지 이제 영상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문화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공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 거기에 관련된 지금 제가 이제 되면 1차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KTNG하고 땅 매입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간은 다소 걸린다 하더라도 저걸 해놓으면 아마 남원에 큰 변화가 올 거라는 확신 같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이제 관광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광활루나 춘향전만 가지고 하는 이제 이 관광은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지금 교육장께서 저쪽에 수학 체험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학 박물관을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같이 연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 많이 끌어다닐 수 있는 좋은 소재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추가로 더 얘기를 하시죠. 추가로 질문 사항은 아니고 사실 이 KTN 창고가 2008년도 5월에 폐쇄가 됐기 때문에 당시에 현역 의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더 이어받으셔가지고 남원의 문화 창달과 또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먹고 사는 먹거리를 재생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이 묻고 후보자가 답하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과 답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네, 농업 관련 질문입니다. 남원시 GDP 중 농업과 관련된 비중이 절대적이고 예산 분포를 보더라도 농업 관련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 농민, 농촌은 항상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농업을 살리고 또 농민의 지위 향상을 위한 공약을 설명해 주시고요.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농민 수당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농업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농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농업 자체를 막 사양사업으로 보고 굉장히 안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랬는데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이제 질 좋은 먹거리, 그리고 이제 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농산물 가격이 비싸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이 시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업 자체가 이 사실은 사양 산업이 아니라 블루오션으로서의 새로운 산업, 바로 이제 이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의미 충분히 갖고 농업의 형태를 여러 가지로 변화시키면 이제 거기에서 많은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요즘에 보니까 뭐 기업농은 아니라 할지라도 억대 소득을 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얼마든지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역이 됐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의 농업 정책도 이제 거기에 맞춰 가는 게 옳다는 생각 갖고 제가 이제 당선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농민들이 말하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하나는 농업이 공익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 하나를 인정해 줬으면 하시고, 또 하나는 가격적인 측면으로 농업이 농산물 가격을 제값을 받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 농민수당은 의원님들 이제 또 다들 후보자님들 다 오케이를 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비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여기 이제 농업 수당과 관련된 부분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의 보존, 그리고 이제 이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가치들을 인정을 해서 농민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들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최초로 아마 2019년도에 해남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이제 받아들여서 우리 전라북도는 이제 금년에 도가 4, 그리고 이제 시군이 6,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가 24억, 각 시군이 36억, 그래서 이 60억으로 지금 추진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아마 말씀하신 분하고 일정 정도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만, 정부도 직불제도 자체를 지금 변환을 해서 직불을 지금 공익형 직불금 제도로 바뀌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중심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바로. 이제 그렇게 되면 서로 중복된 여지도 있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아마 이 농림부하고 지자체하고 서로 협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국가 과제로 국가에서 하는 걸로 이게 수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또 할 말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 질문을 마쳤는데요. 번외 질문이 하나씩 드렸습니다. 후보자님들께. 저희 번외 질문은 2분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기본 소득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본 소득에 대해서는 요즘에 지금 막 활발하게 논의 전개도 있고 하는데, 제가 이제 사실 선거에 바빠가지고 다 챙겨보지는 못합니다. 챙겨보지 못하고 지금 막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어려움 겪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도 이제 논쟁을 벌이고, 또 이제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지금 치고 나가서 이제 하는 데도 있고, 아무래도 상황이 어렵고 하는 데는 더 이제 필요성이 크겠죠. 여건이 좋은 데는 이제 거기에 비해서 좀 참작하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문제는 재원이겠죠. 재원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뭔가 이게 이 어려운 이 소득 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으로서 이제 그런 기본 소득제도 이런 것도 충분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민이 묻고 후보자가 답하다. 이제 후보님께서 마지막으로 남은 시민들께 또 한 말씀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것들 다 말씀을 못 드렸어요. 마무리 발언으로 짧게. 제가 이제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게 종축장 부지입니다. 운동에 66만 평의 종축장 부지에 뭘 할 거냐라고 하는데, 남원시가 저한테 제안한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한국마사회와 연계한 레츠런 파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국립치유농업원입니다. 둘을 묶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쭉 검토를 해서 마사회 회장이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마사회 회장한테 이제 쭉 전화를 했더니 마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츠런 파크라고 하는데 말 관련된 종합 레저타운입니다. 이제 거기는 지형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만한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경마축산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인재도 거의 공급할 수 있고, 장수가 지금 종마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하면 굉장한 시너지를 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립치유농업원은 선진국의 농업 패턴이 지금은 이제 관광형 농업에서 처음형 농업에서 이게 바로 치유 농업으로 지금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남원시가 치유 농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 너무나 좋은 조건 아닙니까? 해발 고도가 이제 한 500m 되는 아주 좋은 조건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치유 농업은 농업과 힐링 개념, 치유 개념 이런 것들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같이 와서 치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레츠런 파크하고 아마 결합을 하면 굉장히 좋은 그러한 새로운 그야말로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이 부분도 제가 차근차근 남원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이제 마사회나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꼭 실현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무리에 가름해서 제가 이거 꼭 하고 싶다는 말씀으로 끝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정치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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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